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읍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두 분 후보를 모실 예정이었는데 두 분 후보께서 합동토론회에 동의를 해주셔서 모두 3명의 후보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주방송 총국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과 발언 순서에 따라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의 김민영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이상옥 후보입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고 공통질문,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에서는 정읍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을 하는 것이고요.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은 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뒤에 나머지 후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받으면 되겠는데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되 이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니터를 잘 보시고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성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KBS 뉴스 전북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의 김민영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장 시민후보 기호 4번 김민영입니다. 정읍은 동학 농민운동의 발상지이자 성지입니다. 우리 정읍 시민의 가슴 속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시민이 쌓아온 정읍의 자랑찬 역사를 부끄럽기 그저께 만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 올바로 사용하고 맡겨준 권력을 시민의 뜻과 반대로 무소비루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휘두른 권력이 칼이 명확히 틀렸다는 사실이 오늘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오늘 토론에 오기 전에 저는 정읍경찰서로부터 그동안 민주당 돛당과 상대 후보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산림좌부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발건이 최종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식회계니 배임이니 하는 얘기는 모두 선거를 겨냥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네, 시간이 다 경과했군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께서 기조연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이학수입니다. 오는 6월 1일 정읍시장 선거는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나가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의 도의원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농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애완을 다 함께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준비된 시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국무총리 자문위원과 국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하면서 중앙정부와 많은 인맥도 가지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과도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무소속 후보는 우리 정읍에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민생 경제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행정으로 한눈 팔지 않고 정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인 저 이학사 함께 행복한 정읍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무소속의 이상옥 후보께서 기조연설 해주시죠. 존경하는 우리 정읍 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5번 이상옥 인사드립니다. 저 이상옥은 지난 5월 22일 시장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 중에 봉급 전액을 정읍시청 회계구자로 반납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전현직 시장이 연이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을 일으켰고 이번 출마 후보들도 구설수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내린 용단입니다. 이상옥은 지난 30년간 대통령 직속기관과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정책학 박사로서 행정과 정책 역량이 검증된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입니다. 지난 27년간 선거에서만은 민주당이 항상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읍이 전북 14개 지자체 중 최하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욱의 정치로 정읍의 판을 확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이상욱은 4년 전에 민주당 후보로 시장에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자 깨끗이 물러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욱이 반드시 정읍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6월 1일 시장 선거에서 이상욱을 찍으면 이상욱이 시장에 당선되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고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농사 잘 되는 정읍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의 국책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바이오 산업의 적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해서 연구 성과들이 10분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기업의 유치 방안, 아울러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읍은 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성되는 연구 산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시제품으로 제품으로 이렇게 출시를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구기관이 들어선 지 벌써 14, 15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체감 온도는 매우 낮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성된 연구물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서 지역경제와 고용으로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산물이 상용화될 수 있는 관련 실용화센터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서 기업들이 정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옥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읍의 그 비약적인 발전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우리 AI, 반도체, 바이오 등 초첨단 기술의 기업들과 꼭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첨단 산업에는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3대 국책연구소가 있으나 대형 첨단 기업들은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 정읍에는 발상의 대전환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규모 시 정도의 구색마 측면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첨단 기업의 입지 조건이나 또는 기업들에게 어떤 이런 파격적인 제시가 관한 이런 조건들을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예의 분석한 다음에 시대적 트렌드 또는 국가 육성 전략 산업 등과 연계시켜서 공격적인 혜택과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선정된 업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국책기관들과 어떤 첨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구소와 기업 연계 발전 방안 들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민영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첨단 과학산대는 실질적인 분양이 약 73%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OU 체결까지 합치면 90%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상하여 맞춤형 지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3대 국책연구에서 연구 결과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천담 산업재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에게 준공시 정읍에서 평당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복합 의료단지와 함께 조성해서 첨단 과학산업단지,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 상대 후보들이 1대1로 토론하면서 공약을 심층 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뒤에 상대 후보들이 4분씩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할 때는 되도록이면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에 맞춰서 이유와 목표, 방법, 재원, 소요기간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 때는 1분 정도 질문하고 1분 정도 답을 받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는 마시고 질문한 뒤에 30초 이상은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상욱 후보께서 먼저 공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의 그 특별 공약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그 순관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전국화,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부정부패와 지방의 이제 부조리를 일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민이 수요하는 클린 서번트 메이저상을 제정하겠으며 우리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클린 자유민주주의의 3대 성지로 정읍을 만들겠습니다. 첫째는 100세 시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실시해서 우리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과 투경작물 등을 융복합을 통한 우리 명품 브랜드화 및 6차 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와 소상공인 11,270개의 우리 농민 70명의 축산, 임업, 화훼, 투경작물 재배 종사자들께서 땀 흘린 만큼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꼭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는 사계절 체류형 우리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부자도시 정읍을 창조하고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시민행복지수 1위의 정읍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동반 성장하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재난위기관리 강화 및 반려동물, 반려인 배려 사업 등 안전한 정읍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의 인사자금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과 소상공인 분들의 민생을 더 크게 보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의 소요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 조달하겠으며 이행기간은 임기 시작 후 여러 상황을 반영하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민생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욱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는 마시고 적절한 시간 질문하시고 적절한 시간 답을 받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후보께서 4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의 공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약을 보면 임산물에 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정읍의 지금 산림 면적이 약 47% 정도 되거든요. 이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정읍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산물 그 백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자료가 정확히 수집이 되지 않았을 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다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특히 나무를 한번 심으면 30년에서 50년 후에 소득이 오릅니다. 단기 임산물 같은 경우는 물론 1, 2년 안에 소득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수종을 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 임산물은 어떤 것들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백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를 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임산물이 우리가 산림 면적이 정읍에 47%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환경도 문제하고도 연계해서 우리 정읍에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특용작물도 있고 또 화훼도 있죠. 그런데 지금 임산물과 가공되는 측면에서 저는 예를 들면 고사리라든가 우리 정읍의 그 토양 환경에 적합한 거, 또 거기에 지금 뭐냐면 우리 정읍 같은 데는 남방 한계선과 이 북방 한계선이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물론 정읍을 우리가 상정하는 단풍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수종을 선택할 때 우리 전문가라든가 또 어떤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게 좋을 걸로 제가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제 이 자료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요즘은 우리 시대에 걸맞게끔 그 빅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하는 게 참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군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읍 출신 퇴직자 고향 전입 시 일자리 알선 및 빈집 자원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이사비, 그다음에 정책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귀농 귀촌의 인구를 늘리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상자를 어느 선까지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물론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실제 기업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 퇴직자 평균 연령이 한 5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정읍에 오셨을 때 그래도 70세까지는 우리 정읍과 함께 숨을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돼서 제가 그런 상태에서 그걸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우리가 지금 세대는 이번에 예를 들면 투표할 수 있는 세대는 한 5만 3천, 한 400세대 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빈집이 지금 한 2,600세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빈집을 적절히 활용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없앨 걸 없애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텃밭을 좀 같이 엮어서 우리 그 고향 출신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참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 품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공약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농촌이 활기로 활기를 찾고 또 정읍의 인구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귀농 귀촌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정읍의 새로운 먹거리는 우리가 농촌의 활기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절한 시간 질문하고 적절한 시간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후보께서 이상욱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욱 후보님, 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안에 정읍도 도시 소멸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청년이 떠나기 때문에 이런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공약 개발하면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고 고민했던 분야가 사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정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욱 후보님께서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인구 감소 문제는 제가 볼 때에 우리 정읍 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것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멸된다 해서 같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단기적이지만은 또한 때로는 중장기적으로 아니, 공약이 있으면 공약을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그러시죠.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100세 시대에 걸맞게끔 우리가 출산 및 육아 시, 그 다음에 또 교육, 또 청년 등에 대해서 제가 단계적으로 그 주거복지책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읍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출산수당을 최대 1억 원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산후공공조리원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최소한 300만 원을 좀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또한 난임 우리 또 요즘은 보니까 난임 시술 치료비도 상당히 비대해요. 예. 그리고 결혼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주택구입 자금 같은 경우를 좀 적절히 지원해서 본인들이 참 정읍이 좋은 곳이구나 그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어린이 전용 병동 신설, 육아지원센터 건립, 기적의 놀이터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저도 10분 동의를 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영 후보께서는 산림조합장님답게 산림 조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 공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정읍의 50%에 달하는 산림에 무슨 나무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그 임야를 이용해서 우리 상하초, 특용 작물을 심어서 임업인들의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 그래서 장목반을 활성화시키겠다. 저는 이런 공약이 있는데 혹시 후보님 공약 있으신가요? 예. 특용 작물에 대해서 이상호 저한테 질문이죠. 예. 있습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또 농사만 지어갖고는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 농사에서 모판에서 해서 마지막 쌀에서 거둘 때까지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읍의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화훼라든가 약용, 우리 임업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6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지금 또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좋은 정책 앞으로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민영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최우선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일자리가 넘치고 장사가 잘 되고 취업과 창업하기 좋고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고 아이나 키우기 좋고요. 그다음에 노후 걱정이었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환경을 가진 맛, 멋, 흥이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동안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준비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 경제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상품권 확대 발행과 참교육 및 지원, 청년 체험공제 도입, 그다음에 인생 재도전 기금 조성, 농산물 가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값을 받고 장사하기 좋고 창업하기 쉽고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정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나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또한 유아 맞춤형 건강검진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건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이 정읍에 살아서 행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학수 후보께서 4분 동안 김민영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민영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소상공인이나 또는 지금 자영업자 또는 농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재생 지원 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마씩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액수는 최대 범위를 1억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1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나 거의 무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오셨죠? 예산 체계도 아직 아니요, 결정 안 되셨죠? 예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생각하고 20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00억 재원은 또 어디에서 조달하실지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순위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200억 정도는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혹시 그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우리 기초 농산물에 대해서는요 가격 보장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제가 아십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몇 가지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품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액이 돼 있고요. 5가지 품목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축산물까지 같이 좀 이렇게 안전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게 저 바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낮에 CBS에서 저하고 라디오 토론회를 하실 때 산후조리원 설립이 불가능한 이학수의 공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님은 산후조리원비 지원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네. 그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돈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고 광주나 전주로 자금이 유출되는 폐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낳는 부모,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차비를 들여서 시간을 내서 먼 원거리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정읍에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제 공약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읍 시민이면 누구든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산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후보님, 광주나 전주에서 산후조리원은 서비스가 훌륭하고 새로 신설되는 우리 정읍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서비스가 약하다. 이것은 잘못되신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산후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죠. 근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해줘야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공공산후원을 지어놓으면 당연히 유능한 의사를 초빙을 해야 되고 그 의사분이 그 산후조리를 하는데 담당을 해서 소아과도 우리 정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현재 있어요. 그래서 또 의사를 모셔오면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경과했군요. 이어서 이상옥 후보께서 김민영 후보에게 4분 동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민영 후보님, 정읍시 그 산림조합장으로 장기간 근무하셨는데 지금 최근 그 산림조합장 재직 시 분식회계니 아빠 찬스니 각종 구설수로 참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김민영 후보님, 제가 지금 여기를 쭉 참 다 봤어요. 봤는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이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협작군들의 농간일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글을 쓸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협작군의 의미가 뭐고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런 문구를 썼던 것들은요. 사실은 정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식이나 배임 같은 이런 것들은 저의 사전에는 아예 없습니다. 사실은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위 감사 때도 한 번도 지적당한 게 없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경찰서에서 각하 처분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는 데 있는 것 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마치 있는 양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정읍의 미래를 봤을 때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런 특정 세력들이 정읍에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천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협작군의 의미가 누구를 지칭하시니 그것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라고는 예. 한 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이죠? 예, 그럼 예. 됐습니다. 제가 예. 지금 이제 공천 불복으로 일단 협작군의 의회 소지가 이렇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이게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도 지금 재정 자립도 한 200이 머무르고 있어요. 한번 저렇게 좀 반성을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정읍시장 선거에서는 좀 판을 제대로 좀 바꾸고 올바로 된 그 시장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로 좀 생각이 사료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걸 쭉 다시 훑어보면서 이게 11위 중에 살만 나라 정읍에서 합격력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로 보면은 박사과정 휴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그 석사 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박사에 도전하시죠? 예? 예, 그렇죠. 그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석사 학위 논문이 있으십니까? 저는 석사 논문을 받은 게 아니고 5학기에서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석사를 받는 과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학기를 하고요. 예. 박사 논문으로 패스하는 경우가 있고요. 5학기를 받으면 박사 논문 없이 석사 과정을 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학력에 정읍 출시만 쓰고 초중고등학교를 안 썼어요. 우리 예, 정읍에 예. 사신 분이라면은 예. 기본으로 자기 고향에 있는 학교를 씁니다. 예, 예. 우리 표를 위해서 솔직히 쓰죠. 예, 예. 그런데 본인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왜 명기 초중고를 어디였는지만 좀 기회를 밝혀주십시오. 초중고를 제가 거기다 기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사실은 서로가 지금 학교 때문에 무슨 학교 나왔냐, 무슨 학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시를 했고요. 저는 장금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칠배수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예, 이렇게 하고 석사, 박사는 지금 조선대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잘 들었고요.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공약서를 보니까요. 예. 엄마의 5인생. 그래서 이게 지금 55세 인생을 위한 여행비 지원이라는 공약인지 예, 예.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여행비 지원금을 그 청년을 위해서 이게 대체하는 것이 우리가 인구 절벽을 위해서 정읍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민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지원도 충분히 대책이 마련돼 있고요. 특히 어머님들이 한 55세 정도 되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요. 사실은 새로운 삶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머님들이 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리해 좋다고 주시죠. 해서 그렇게 거기 공약에다 넣게 됐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학수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보육 관련 공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의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또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청년이 정읍을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 도시, 청년들이 버티기에 힘들지 않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또 어린이 전용 병동, 기적의 놀이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어린이 전용 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읍의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인 고창과 부안 어린이들 같이 어린이들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산 종합병원의 병동을 새로 개조해서 설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지역 내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게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지산지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청년의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드시게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텃밭 농업으로 봉급받는 우리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또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약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이런 살기 좋은 정읍의 공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학수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상옥 후보께서 4분 동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수 후보님, 네. 예, 시장은 지난번 방송 토론회 때 시민들에게 신뢰와 약속에 기반한 우리 투명하고 반칙 없는 시장이 구현한다고 제가 질문했는데 동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후보께서는 그 4년 전 정읍시장 경선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우리 민주당을 탈당으로 일단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죠? 무소속에 출마를 한 건 사실인데요. 하셨죠? 예. 경선 불복은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죠. 우리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사인하지 않아도 그 인정해야 하죠. 그거는 좀 자기중심적 아니시죠? 아니, 후보님 그게 아니고요. 예. 저는 1위를 했음에도 당에서 저를 배제시켜서 당에서 정해온 룰을 어겼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당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고발도 당하지도 않았고 기소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예측해서 책임 공천제 때문에 저를 배제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 4분간 주어진 시간이니까 제가 왜냐하면 당시에 저도 그 민주당 후보 7명 중에 하나로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 검증 네, 시간인데 알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공약을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공정과 신뢰를 지켜야 시장을 할 자격이 있죠. 예. 지금같이 말씀을 할 때하고 또 다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 아니, 후보님의 제가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제 시간이니까 우리 이 후보님 이 공약을 제가 다 봤어요. 예. 공약이 좋아요. 예. 나쁘지 않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지키려면은 공천 결과 우리 그 불복해서 어찌게 됐든 이제 출마하셨는데 이 책장이 선거 공부에 다양한 이 공약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허무한 공약으로 제가 끝나지 않게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려요? 예. 예. 답만 주시죠, 답만. 예.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예.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릴게요. 우리가 고위직 인사 청문회 때 무엇을 검증한지 아십니까? 대개 학력, 재산의 형성 과정, 탈세, 위장 전입, 음주운전, 논문 표절 여부 등 그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이 후보님 지난번에 KBS 아침 라디오 때 석사 논문 제목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때 참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논문이 좋아서 제가 직접 그거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본인이 논문을 직접 쓰셨죠? 이제 직접 쓴 것도 있고 또 이제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예.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예,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그러면은 시간은 주로 정책 검증이기 때문에 정책 위주로 아닙니다. 질문해 제가 주시기 왜 그러냐면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아니요, 정책인데 제가 이 제시했던 모든 것을 정책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건 좀 잠깐만요. 이따 자유토론 시간에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또 그럼 이제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표절률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1%가 나와 있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 거 시장은 말씀하십니까? 신뢰와 공약 제가 그걸 좀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고 참고하셔요. 그냥 하시고 그래서 제가 시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이념을 갖고 무엇을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시장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묻는 차원에서 우리 정책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 좀 후보님은 이해를 제가 하시고. 발표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쭤보지 않으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예. 공약 질문 3입니다. 우리 약수분이 해외 도시 결혼으로 외국인 맞춤형 일자리 체계로 농촌 인력 해소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약수분이 동일하게 베트남과도 해외 도시 결혼을 체결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베트남이 가장 지금 범죄 사고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건 앞으로 조금 한번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이제 정책 검증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을 위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영 후보께서 4분 동안 이학수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학수 후보님이 산림 자원화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냐고 질문만 하고 답할 기회를 안 주었기 때문에. 아니 저 후보님한테 질문한 거 아니었습니다, 후보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말 하지 말고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정읍은 쌍화차 거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산해 한우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쌍화차 거리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쌍화차에 들어가는 재료가 우리 한약재나 이런 것들이 국산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을 자원화도 시키고 6차 관광 사업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쌍화차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들을 생산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입산보다는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국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관농을 직불금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읍에서 지금 생산되는 쌍화차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쌍화차가 생산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또 필요한 것은 이제 택배비 지원인데요. 농촌은 사실은 지금 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택배비입니다. 그래서 이 택배비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명소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학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오랜 동안 산림조합장을 하셨기 때문에 임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 공약에는 산약초, 산을 이용한 산삼이나 뭐 약초들을 재배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쌍화차 거리에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공약이 없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인 공약에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제가 대표 공약들을 다 살펴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80개의 대표 공약 그것도 농업농촌의 공약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지금보다는 산림 자원을 사실은 한 10배 이상 효과가 이게 있게끔. 산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요. 나무를 하는 것은 보아님이라든가 이런 곳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기 임산물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볼품도 있지만은 우리가 6차 산업화에서 경관도 좋지만은 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은 정읍의 새로운 큰 먹거리가 아닌가. 그리고 농촌의 새로운 활기를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귀농귀촌하는 데 있어서는요. 지금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산림을 자원화하고 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촌이 과학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전통성을 같이 잘 어우러진다면 농촌이 새롭게 좀 살맛나는 그런 시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출마하시면서 그런지 사업 계획서를 촘촘히 구성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도 공약을 구성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전직 시장님들이 했던 공약 중에서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그 정읍사 가요 특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저 답변할 시간 5초 남았네요. 5초. 그래요? 예.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조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적절한 시간 답변하고 적절한 시간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읍의 내장산은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명성을 떨쳤었죠. 여전히 전북의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관광 특구 지정 요건 중에 하나인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는 통계도 있는데요. 내장산 관광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후보께서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장산 관광이 활성화되려면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시설들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의시설이 없다든가, 우리가 요새는 이제 카페가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연계성인 것 같습니다. 내장산과 그다음에 용산호와 구절초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옥정호라든가 이런 연계성 있게 잘 활용을 해야만이 관광객들이 끝이지 않은데 지금 예전과 같이 내장산 한 군데만 보고는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관광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비를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읍만에 스타 맛집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장산에 오는 분들이 시내를 들려서 맛집에 들려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농특산품을 잘 활용해서 선물도 사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사계절 관광도 되고 정읍 지역교회의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후보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정읍의 내장사나면 사실은 80년대만 해도 인산인해를 이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볼거리만 가지고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읍에 우리 다행스럽게 유진섭 시장께서 많은 연수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호가 개발이 돼 있고 내장산 리조트가 이미 골프장이나 리조트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내장 저수지 밑에 문화광장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동학과도 연계하고 구졸초와도 연계를 하면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광객들이 시내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상옥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장산 관광 그 자체만 봐서는 좀 단면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정읍시의 그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정읍을 한번 가봐야겠다 할 때 우리 환경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정읍 시내에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우리 정읍의 농특산물을 융합해서 이걸 잘 오시는 분들이 그 물건도 사가고 그 계기에 우리 정읍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요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국제화 거리라든가 우리 세계 음식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실 때 정말 정읍에 가니까 볼거리, 먹거리, 숙박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대 효과를 제가 누리도록 할 거고요. 만일에 저희가 가능하다 모든 것을 개발할 때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이걸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미래 후손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런 관광 문화를 좀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 보충 질문하면 되는데요. 상호 토론 시간이니까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1분 정도 질문하고 1분 정도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뒤에는 30초 이상은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후보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두 분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학수 후보께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욱 후보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후보님, 네. 시장에 당선이 되시면 30년 공직 경험으로 시정을 잘 펼치겠다고 이렇게 차량에서도 홍보를 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보기 좋은 선거운동 하실 거죠?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그때 후보님께서 아무 행정 경험이 없다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지금 30년 행정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우리 김민영 후보님 오늘 CBS 라디오 토론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약으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기조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거티브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기조연설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각되었다 했는데 기각됐습니까? 각하입니다, 각하. 근데 기각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으면은 상대 얘기했습니다. 각하되었습니다. 자, 각하가 맞고요.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예. 각하 제가 뭐 그걸 꼭 설명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 거죠. 각하는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닌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각하는 여쭤보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범죄 사실이 아니 없어지지 명명백백하게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 후보님 말씀하신 게 허위 사실이에요. 아, 그래. 아니 후보님이 각하라는 것은 예. 제대로 입증을 못하는 고발이기 때문에 다시 서류를 첨가시켜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각하고요. 아니요. 기각은 지금까지 후보를 결정하면서까지 후보님, 배임이나 아니, 됐습니다. 각하와 기결은 배임이나 기각은 법률, 예. 회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자료가 부족한다든가 아니, 지금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후보님,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다는 것은 아니, 제가 말도 안 되는 여쭤보면 것이죠. 답변하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제가 것이죠. 정확하게 알아봤는데요. 그 고발을 한 당사자가 일이 바빠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못 갔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이라 기각을 시켰다고 각하를 시켰다고 들었고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인지수사도 하는 것인데 정말 뭐 잘못된 지금 점이 인지수사 있으면 못합니다. 어디서 한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후보님.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고발이 돼 후보님, 있는데 수사를 제 말이 맞는가 후보님이 말씀이 맞는가는 경찰서에 여쭤보세요. 저는 아니, 확인했습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자, 예, 저도. 후보님 예. 구절초 예. 국가정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다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우리 후보님께서 2001년 산림조합에 취임한 이후에 예. 그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만치 16만 7천 평방미터의 땅을 샀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일란가 모르는데 한번 보세요. 이 넓은 땅에 이게 거진 다 후보님 땅이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군데군데 이렇게 알박기가 있어요. 뭐 20평, 50평 작은 땅들이 이렇게 여기는 여기 아직 좀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그만치 16만 7천 평방미터인데 이게 공교롭게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후보님 소유 말고 또 더 많은 가족들의 임야와 밭과 임야 산이 전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참 국가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해서 그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이제 제가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제 그 질문 부분은 드리도록 부안님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나무 하겠습니다. 이외에 아무 용도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인신공격이 아니고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보님이.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아니 근데 거기에 보안님이기 이미 때문에 그런 용도 자체가 건설에서 없습니다. 도로가 네? 다 나기로 했다고까지 말이 어디가 나오기 도로가 때문에 산 중턱에 있는 산들인데요. 그건 그거 말도 다 안 되는 인근입니다. 것이고. 그거는 예. 나중에 이제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후보님 무소속 시장에 당선이 되면 우리 1조가 넘는 정읍시 예산인지는 아시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1,600분의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왜 공약이나 어떻게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보다 정읍시를 잘 끌어갈 것인가, 정읍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예.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후보님 제가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예. 후보님 유세차는 마이크만 잡으면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하냐? 민주당만 비방해요. 그리고 지역위원장만 욕해요. 저는 민주당을 그렇게 비방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이학수 TF팀 가동해서 제 뒷조사만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것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후보님이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후보님, 생각하는 게 아니, 저는 제가 다 녹취록을 듣고, 운동원이 연설자가 말하는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연설자 예. 중에 한 분이, 사회 보시고 하는 분이, 그분의 아빠 찬스 때문에 지금 유진섭 시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민들이 우리 김민영 후보는 세트로 아빠 찬스라고 그러세요. 아빠 찬스 아니다 그러시는데 그러고 이 틈만 나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빗자루로 싹싹 쓸어서 서해바다에 다 버려버려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후보님이 한 번도 했다는 게 해본 적이 아니고 없다니까요. 예, 예. 후보님이 하셨다는 아니 게 그 아니고 주변에서 누가 한마디 두 마디 한 연설원이 하셨어요. 옆에서 누가 한두 마디 한 것을 다 아니요. 쓸어담아서 얘기하기로면은요. 저도 할 말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후보님 그것을 후보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있고요. 아까 예. 우리 이상호 후보님이 예. 협작군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 협작군도 시민이고 그 말씀하시는 아니, 쓰레기도 시민인데 아니. 시민을 다 그렇게 시장 아니 저는 나오신다는 그렇게 분이 생각을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그렇게 할 생각 안 있는- 하시죠? 야, 후보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하얀 옷을 입으니까 왜 입었습니까? 네. 예? 시간이 다 특정인들이 경과. 몇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시간 해서 다 저한테 경과했고요. 그런 어려움을 준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이어서- 기만한 것이고요. 네. 이어서- 그런 걸 생각해야죠. 이상호 후보께서 7분 동안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김민영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학수 후보님께서 이학수 분이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생각에 최근 2년간 우리 국민과 시민이 가장 힘들어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민영 후보님? 국민들이 시민들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자, 예, 원칙과 공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특정인들이 좀 세력들의 힘이 너무 커서 소외받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는 예, 생각들을 많이 알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답변과 좀 질문과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이학수 의원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했겠습니까?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제일 힘들었죠. 지금 보니까 예. 두 분의 답변 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많은 그 환경의 요인 중에서 우리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민영 의원님, 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이 예. 지금 몇 개나 된다고 좀 생각을 한번 드십니까? 아까 산림조합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예.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법적 법정 전염병. 전염병이요. 예. 예. 자,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은 대개 이제 1급에서 제 4급까지 이렇게 분류가 예. 되고 예, 예. 기생충 감염병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 예. 자, 다시 제가 그 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학수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국가 재난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또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잘 도출해야 우리 포스트 코로나를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학수 후보께서는 그 공약에 넣으셨대요. 보니까. 그런데 최근 신종 감염병에 제가 보니까 팬데믹의 기간이 옛날에는 4, 5년 단위로 봤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학수 후보께서 시장이 된다면은 이런 유사 질병이 또 곧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보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20초 내에 30초 때. 유사 질병이 곧 올 것이라 이렇게 자, 이렇게 예측하는 후보님의 예, 예. 예측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최근 20년간 노무현 정부 때에는 우리 뭐가 왔냐면 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신종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건 보세요. 4년에 한 번씩 왔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치시면. 지금 드리는 거죠. 이렇게 팬데믹 기간이 4내지 5년 단위로 왔는데 지금 우리 지금 현재는 또 오늘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원숭이 두창도 지금 발생하고 예, 있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아직 도래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정을 하시는 이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맞죠? 네. 소상공인들의 이런 공허함과 그동안에 준비했던 사업들이 다 망하셔서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병이 올 줄 알아서 먼저 백신을 개발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앞으로 이런 팬데믹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도 좀 준비를 해놓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질문을 이제 국가 방역에 먼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예. 의미로 제가 해석하면 예.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민영 후보님께서는 또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앞으로의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모릅니다. 뭐 4년의 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또 올 가을에라도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걸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연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병원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저는 준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준비를 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요. 또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에는 가장 핵심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게 1번이죠. 그러면서 경제 생활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 두 가지의 문제 속에서 항상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 감염병의 조기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그 위기관리 정책의 그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정책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방역을 할 건지 차단할 건지를 분명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지자체장은 그에 부응해서 잘 시행을 하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도하는 방역으로 우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와 관련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표적인 신조어가 보니까 언택트, 뉴노멀, 재택근무, 거리두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다가올 미래는 이제는 인적 물적 교류와 이 환경오염 또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 산업 안보, 신안보 이익도 아주 그 강도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의 K방역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진단이 된다면은 우리 K팝, K컬처, K방역 산업 이 선도국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좀 무너졌죠. 그리고 경제, 노동, 교육, 보건, 금융, 또 여행과 내저, 국가 안보 등에 우리 수년간 아마도 좀 잠재되고 어두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와 경제생활 피해와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민영 후보께서 7분 동안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상욱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후보님께서 지난 토론회 때 2017년도 4월 단풍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으로 태양광 사업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의 실질적인 주인은 도청의 H과장으로 처음에는 조합원으로부터 반환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5천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H철 과장에 송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상욱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사안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법만 봤을 때에는 그 이학수 후보께서 그 해명을 하셨던데 그 시점상으로 이학수 후보가 그 무리는 없어요. 그것만 봐서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시에 도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청년 무무가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도의원에 청년 윤리 강정이나 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재척 회피 기피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업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연루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때 아마 본인이 재책으로 회피를 했었으면 무리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사안이 잘못했을 때는 아마 당시에 현직이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여부가 아까 지금 언론에 양자 두 분께서 지금 그게 지금 해당이 된다,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좀 논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형법상 한 273조인가 지금 거의 해당이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건 좀 법리적인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법리적 판단을 국회에 대한 판단 좀 답변을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예.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학수 후보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천만 원씩 2번을 받았다고 네. 했는데 예. 이걸 어떤 용도로 쓰셨는지 그러면 H 과장한테 다 1억을 송금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예, 설명을 후보님, 좀 제가 후보님이 오전에 기자회견한 것도 잘 봤습니다. 5천만 원 거기에 들어갔던 설계비, 시설비, H 과장이 소요시켰던 예산은 제가 받은 즉시 했고요. 그 9월 달에 받았다는 5천만 원은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청 당시 한전에 불입했던 불입금입니다. 공과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 세입자가 전세 들어갈 때 전세금 주고 그게 제 돈인데 제 돈 받아갖고 나온 게 어떻게 그 불법 자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후보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그런 같은데. 뜻이 아니고요. 예. 5천만 원은 예. 한전 불입금인가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썼다는 그런 얘기 아니 아닙니까? 불입금을 낸 걸 되돌려 받았다 이 예, 얘기예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은 또 어떤 용도입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나머지 H 과장한테 갔던 5천만 원은 예. H 과장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샀고 또 REC를 높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단풍민에서 뺏어갔어요. 근데 저는 후보님 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예.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아니 그 5천만 원은 예. 저희가 듣기에는요 한전 예. 불입금인가 그렇게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 그게 어떤 비용으로 다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5천만 원은 H 과장한테 넘어간 돈이라 이 말이에요. 설계비, 자재 샀던 비, 자기가 REC 계약하면서 오랫동안 들었던 노동의 대가 이런 것들을 그러고 그 돈은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풍미인의 이사회에서 너 그 이놈만 줄라니까 이놈 먹고 이거 갖고 허가권 내놔 이렇게 해서 그냥 단풍미- 뺏기다시피 해서 뺏긴 겁니다. 단풍민 공갈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아니요, 단풍민 거기에서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후보님 다시 알아보시고요. 예, 저도 저는 한번- 정말 미안하지만 예. 단풍민의 현 대표나 이사가 예. 우리 후보님의 캠프에 깊숙이 아이고. 관여돼 있다는 말씀도 그런 들었어요. 말씀은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호도하고 저 계시는데 들었어요.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 후보님. 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의 문제지 어디에서 누가하고 친분이냐 아니냐의 이것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후보님. 법에 왜 관한 그러냐면요. 문제인 것이죠. 개인정보를 왜 자꾸 유출시켜서 후보님한테 다 가르쳐주냐 이 말이요. 아니 나는 기사를 보고 왔고요. 나중에 가서 또 기사 어디에 5천만 원을 또 나갔다는 있고 아니요. 그 기사가 내려간 지가 언제입니까? 아니 5천만 원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사는 나중에 가서 내려갔고요. 네, 후보님. 알겠습니다. 이상호 후보님께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에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이 받아야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경찰서에 아니 고발이 제가 돼 주도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를 하고 아니 있으니까 저도 답변 기회는 주셔야지. 아니 충분히 예, 드렸지 말씀하세요. 않습니까? 예, 이상호 후보에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단풍민 한우 무진동 운반 차량을 지원 사업을 위원장으로 계셨을 때 그 법인에다 했거든요. 그때 법인에 이학수 후보님께서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이나 자본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후보님도 조합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김민호 후보님. 그 조합장이라는 게 우리 민법상에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조합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면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좀 활동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지금 아까 우리 이학수 후보의 그 내부적으로 깊은적인 이런 그 사건의 연결이나 그 배경을 제가 깊게는 솔직히 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 문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아까 지금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이제 이쪽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벌써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시점 갖고 문제인데 실제는 중요한 거 한 말씀드리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발생했을까? 그러면 그 역대에 보면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걸 바로 제정하려니 안 했어요. 미루다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호 후보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럼 보시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경과했습니다. 자유토론 이제 끝났고요.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토론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대신에 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2분씩 드릴게요. 순서에 따라서 이상호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읍시민 여러분, 근본 정읍시장 선거에서만은 무조건 정당만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정책과 인물을 보고 기호 5번 이상욱이 정읍시장으로 당선되는 선거혁명이 정읍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인간의 존중과 부정부패의 척결, 지방행정 쇄신 아니었습니까? 지금 부정부패 연루 의혹이 있는 이런 또 시장 후보들에게 4년을 더 준다 해도 참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지자체를 먼저 실시한 이웃 일본의 경우에 조합장 경력자들의 지자체장 당선 후에 줄줄이 부정부패로 구속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상욱은 청년 시절에 국제 선교사와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게 실제의 꿈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사직을 하고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어서 4년간을 권투 중례해 왔습니다. 그간 대통령 직속기관과 외교관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청년대학생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정책학 박사로서 쌓은 통찰력 등 검증된 행정 능력과 이 소멸 능력 등을 바탕으로 소멸되어가는 정읍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의 발전과 시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에서 헌신 봉사하고자 저는 당선 시에 시장 봉급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이 용단을 내렸습니다. 오는 6월 1일 정읍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기호 5번 이상욱이 시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TV의 토론을 잘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후보님, 이학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H 가장한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은 어떤 곳입니까? 반민주적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1280년 전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동학혁명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공화 과정에 있었던 우리 정읍이 이런 잘못된 특정인들에 의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 의해서 한마음이 돼서 정읍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이 희망이 있을 때 정읍에 미래가 있고 정읍이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돌아오는 농촌, 또 시내는 사람들이 끓고 사업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곳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대 국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기 좋은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을 정읍에서는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가 잘 돼 있고 행복한 도시가 돼서 나이가 먹더라도 어르신이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손잡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읍의 미래를 꿈꾸는 행복도시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읍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항상 마음속에 했던 얘기가 있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부르짖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이 하늘입니다. 시민의 뜻이 곧 천심이 되는 것입니다. 천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6월 1일 선거에서 꼭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제2의 동학혁명이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끝으로 이학수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정읍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시면 우리 시민 여러분의 삶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6월 1일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민들께 감성적으로 호소를 드릴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후보들이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영 후보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단풍민 한우의 무진동 차량 사줬습니다. 맞습니다. 단풍민 한우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읍의 6개 농협 제가 다 예산 지원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정읍농협의 조합원입니다. 주주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 산림조합 녹할 부대도 예산 갖다 줬습니다. 정읍농협에도 헬기 사줬습니다. 황토현 농협, 샘골 농협, 도의원하면서 많은 예산 지역 농업 농촌을 위해서 갖다 줬습니다. 태양광 제 이름 앞으로 신청했습니다. 제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마저도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일으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무소속 후보로는 우리 정읍이 정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우리 정읍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이학수가 정읍을 따뜻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많은 국회의원과 인맥이 있는 후보만이 정읍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읍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읍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뉴스 전북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읍시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라북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가 방송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읍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읍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후보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